안녕하십니까. 노상포럼 상임대표 이원대입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때그때 아주 뜨거운 노동 이슈를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한국 좋은 일자리 연구소 윤기설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통칭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동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노조나 노조원들이 예. 이 집단행 불법 파업이라든가 예.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예. 그런 손배 예. 청구를 이제 제한한다든가 민형사상의 면책 범위를 줄인다든가 예. 그리고 이제 노조 교섭 대상이 이제 사용자 범위를 이제 확대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노동조합 및 예.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그냥 일반적으로 노란봉투법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2013년도에 쌍용자동차하고 경찰이 예.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예. 이제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자 이제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쓰라고 이제 걷어서 이제 그때 이제 노란 봉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언론도 그러고 일반 야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노란 봉투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예. 그 금액을 예.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란봉투에 돈을 담아서 예. 일종의 기부금 형태로 예. 지원해준 여기에서 이제 예. 이 명칭이 유래됐는데 예. 결국은 이 법의 내용이 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 범위도 확대하고 예. 손해배상 이 책임도 이렇게 이제 제한하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봤으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제 거북하게 되는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예. 노동계는 주장을 할 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입법을 강하게 하게 된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지난해 7월달에 왜 예. 대우조선해양 그 불법 파업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이트질러에서도 이제 불법 파업이 벌어졌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사측에서 예. 불법 파업으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겠다 예. 이렇게 나서니까 네.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렇게 이제 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바뀌긴 바뀌었는데 네. 이제 이 불법 파업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없죠. 지금 현재 그 바뀐 노란봉투법에는 이제 저 손해배상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이제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이 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저임금을 받는 그런 그 하청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그렇게 비판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도 자기들의 어떤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이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근로자의 어떤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너무 이걸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압박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동자의 어떤 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노란봉투법은 이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 배경을 따져보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
하청 근로자가 예. 원청을 상대로 해서 예, 예. 임금을 더 달라고 예. 요구를 하다가 안 돼서 파업을 할 경우에 예. 이게 지금은 이제 불법 파업이 되고 예. 당연히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적인 또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어려워지니까 예.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뭘까 뭐 관여한다 그럴까 영향을 미치는 예. 예. 원청에게도 좀 책임을 예.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책임을 부여하자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고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노동관계법의 뭐 골간이라 그럴까 예. 뼈대를 지금 사실은 흔드는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이제 노조와 예.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예. 교섭 창구를 이제 단일화해야 하는데 예.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의 교섭을 요구할 때 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단일화할지 예. 이런 걸 이제 이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과 예. 그 교섭을 거부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그렇죠. 이제 받고 예. 또 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도 이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예. 근데 법이 통과되면 이제 이런 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전장에는 상당히 이제 뭐 곤란에 휩싸일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야당 입법 추진에 대해서 예. 윤석열 정부 또 여당은 예. 지금 반대 입장이죠. 아유,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 이제 왜 야당이라든가 예. 뭐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농성 현장을 뭐 여러 차례 작년 같은 경우에 방문해서 이제 불법 파업을 이제 부추기고 예. 또 한편에서는 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런 이제 법을 이렇게 이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예. 이제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이유는 예.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이제 불법 파업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뭐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파업이 거의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이제 불법 파업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대기업 이런 데서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이라든가 물론 이제 간간히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파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산업 현장에 그 이제 불법 파업이 이제 이런 이제 만연한 상황에서 이거를 부추기는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노사관계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이 국회에서 이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이게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진짜 행사할지, 예. 여기에 대한 전망은 물론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뭐 주장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분석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야권이나 노동계에서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 거다.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행 노조법에는 합법적인 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제 손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는 어떤 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형사벌 대신에 민사로다가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해왔었는데 이거를 지금 막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이 노동 현장은 상당히 뭐 이제 혼란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노조의 어떤 그 파워권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영국도 뭐 이제 옛날에 그 40년 전에 이미 대처 노동개혁 때 노조의 면책특권 같은 걸 다 박탈했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이런 그 노조의 면책특권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데 저는 그 대통령이 이 법은 아무리 정치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네. 뭐 이게 이제 반시장적이고 이제 반시대적인 악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저도 이제 법리적으로 뭐 이른바 노란봉투법, 예. 노동관계법 제 2조 3조 예, 예. 관련 법 개정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파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예. 입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예. 결국 이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 지금 단체교섭 제도가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예.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예. 아마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예. 다른 예. 형태라도 뭔가 문제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청 근로자의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뭐 시스템이라 그럴까 제도 보완이 단체 교섭을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 지금 정부가 이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곧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겠다 하는데 거기에 무언가는 담겨 있어야 지금 정부가 이제 왜 임금 체계 개선 예. 개편을 통한 뭐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예. 노동계가 앞장서야 됩니다. 노동계가. 그렇죠. 예. 예.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가 경산의 사회적 대화는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사실 그 작년에 대우조선해양 그 불법 파업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들어 이제 그 파업의 어떤 그 이제 목적이 저임 워낙 그 자기들이 받는 임금이 원청 근로자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업을 했다라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약간의 그 이제 뭐 이런 이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저임의 어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불법 파업을 벌인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다시 이제 87년이라든가 이런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만든다, 불법 파업이 용인된다, 뭐 사용자성을 그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든가 저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이런 거는 그 민주노총도 그 자꾸 이렇게 뭐 명분과 이렇게 바깥으로 뭐 투쟁 이런데 자꾸 이렇게 옛날 마르크스 시대 바이마르 시대 이런데 그 투쟁성 같은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 어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경산호위에 가서 아주 터놓고 한번 사용자 정부와 이 대화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지 뒤에서 매일 한국노총 조정 오듯이 하면서 매일 투쟁이나 이렇게 부추기고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무슨 이중구조 개선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이런 노란봉투법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투쟁의 대상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뭐 손배소 감면 뭐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말하자면 투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뭐 노동계가 대화의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노동계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면 스스로 그 몫을 감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왜 전에 그 스웨덴에 왜 연대 임금 만들었을 때 보면은 거기 이제 에러고 그 스웨덴 노총이 앞장서 갖고 그 자기네 그 고인 사업장들 임금 그 반납하고 그리고 저임 사업장 임금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면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계도 어느 정도 그 고통분담에 동참하면 해야지만 그래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매일 내 몫만 내놓으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서로 간의 협상도 안 되고 예. 민주노총은 뭐 어떤 이 견제받지 않은 뭐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공량이다 이런 이제 비판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90년 전에 해가지고 스웨덴 가서 엘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엘로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분들이 경영계의 전문가인가 내가 착각을 사실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상황에 비춰봐서는 그분들은 엘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뭐 스웨덴은 그때 이제 조직률이 90% 이상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힘의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임금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스웨덴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대기업이 특별히 임금을 자제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웨이지 어너스 펀드라는 걸 만들고 뭐 그걸 노조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스웨덴 복지국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면서 복지국가가 이 승소하게 된 것은 엘로와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힘의 행사를 자제하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우리도 사실 민주노총이 이제 어떤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 그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어떤 노조가 이렇게 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파업을 할 때 뭐 우리처럼 저런 식으로 뭐 어떤 정치적 이슈 갖고 뭐 찬반 투표해서 뭐 길거리로 나선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어떤 그 저임 근로자라든가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 파업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뭐 한쪽에서는 또 뭐 파업을 말리고 한쪽 뒤에서는 부추기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그 파행을 보이니까 국민들도 이제 노조에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제 법과 원칙,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박수를 보내는 것도 저런 어떤 노동운동의 어떤 잘못된 행태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토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기도 했지만. 이게 불법쟁의 행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그 불법쟁의에 가담한 가담자의 귀책 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서 계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정도를 뭐 정한다. 거기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게 있었고 이 법안에 들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이 지금까지 이제 판례는 법률상의 이제 쟁의 행위란 합법 쟁의 행위만을 이렇게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불법 쟁의 행위란 이제 어떤 형태인지 이제 물론 뭐 불법 쟁의 행위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이거를 이제 쟁의 행위 이 대상을 합법적인 쟁의 행위 대상을 이렇게 이제 넓혀놨는데 이게 어떤 게 합법인지 적법인지가 이제 뭐 정치투쟁이라든가 왜 권리투쟁 이런 게 다 정치투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게 그럼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법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참여조합원들의 책임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도록 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구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 원화청간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단체 교수나 불법 파업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제한 뭐 이런 거를 이제 규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이제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그 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이제 적법한 쟁의 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적법한 쟁의 행위가 되려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노사 분쟁이어야 되는데 바꿔보면 이제 분쟁이라는 게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으로 나눠져 있고 이익 분쟁의 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쟁의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권리 분쟁의 경우는 쟁의 행위 대상이 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심판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은
이것까지 예.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분쟁이 아니고 예.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대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 이거는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당해고 이런 거는 예. 사실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다 이제 이게 불법 파업으로 이렇게 네. 그 이제 분류가 됐었고 네. 해고자 복직 투쟁이라든가 예. 뭐 투자 문제라든가 뭐 공장 이전이라든가 예. 뭐 이런 거 이제 사용자 고도의 극형해상 판단이 그 요구되는 이러한 조항까지도 이제 쟁의행위 대상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네. 앞으로는 인사경영권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노조가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어떤 효율적인 경영은 상당히 이제 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데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정치 투쟁이라 해서 이게 이 불법으로 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정의당이나 이런 야당에서는 이제 노동계 뭐 요구를 받았는지 하여튼 이런 걸 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현장은 상당히 아주 그 혼란에 휩싸일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이 입법 과정에서 사실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80년 민주화 이후에 이 쟁의의 대상에 관한 명확한 뭐 규정이 없어가지고 뭐 경영 인사 사항까지 다 뭐 가지고 쟁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96년 노계위 시절이죠. 노계위 시절. 김일성 정부의 노계위의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98년도 97년이죠. 98년 초에 입법을 하면서 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이익 분쟁에 한정하는 걸로 했고 그 후에 이제 25년 이상 지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었는데 이걸 흔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엄청나게 말하자면 뭐 그렇습니다. 기본부터 흔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사실 불법 파업이 거의 뭐 이제 많이 증여됐죠. 그런 뭐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프랑스에 한번 이제 프랑스 노동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2005년도쯤 되는데, 근데 그 여자 이 노사 정책 그 부국장인지 국장인지 그분이 나왔는데. 그 프랑스는 언제 이러냐 외신에 보면 매 그렇게 파업을 하는데 그랬더니 그 여성 국장 얘기가 프랑스 민간 기업에서는 파업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파업을 했다가는 다 잘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랑스는 뭐 권리 그 노동자의 어떤 권리 의식도 높고 매일 투쟁하고 파업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파업을 하냐 그랬더니 주인이 없는 그 공기업 노조들이 이제 다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철도 노조, 뭐 항공 노조, 뭐 이런데 공공 부분만 파업을 하지. 그러면 총 파업을 가끔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런 기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파업이냐 그랬더니 민간 기업에서도 이제 파업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그 뭡니까 성의 정도 보이고 다 가지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뭐 하루 종일 한다든가 뭐 며칠 한다든가 이런 파업은 민간 기업에서는 없다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를 사례를 들면은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한 데가 영국입니다. 그렇죠. 1906년도에 이제 노동쟁의법을 도입을 하면서 영국에는 노동상권이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돼 있지 않고 노사 자치주의가 이제 확립이 돼 있어서 노조는 언제든지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노조를 결성하고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또 노조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영국 같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불법 파업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바로 해고고 이제 영국에서는 40년 전 대처의 노동개혁 때 노조의 이 면책 특권을 다 박탈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워낙 이제 노조의 뭐 심히 막강하고 그
그 뭐 저 뭡니까 겨울에 뭐 저 불만의 겨울. 불만의 겨울이죠. 예, 불만의 겨울 때 예. 뭐 공공부문도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 시체도 안 치우고 그때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결국은 노동당 대신에 이제 보수당이 그때 정권을 잡으면서 네. 노동개혁을 그 이제 이 실행을 했고 그 핵심이 그 노조가 그 노조에 들어와야만 그 취업할 수 있는 크로즈샵 폐지와 이게 노조의 면책특권 폐지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영국의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이 불법 파업을 뭐 용인해 주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이 뭐 춘투 때 1970년대 이때는 이제 불법 파업이 어느 정도 이제 벌어졌었지만 그때 이제 저 75년 이후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춘투가 잡히고부터는 일본에서도 불법 파업은 거의 이제 저 목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영국의 그 대처 정부의 노동개혁 그 시점 79년 불만의 겨울 보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영국 노동자들이 아주 법으로부터도 보호도 받고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정권도 뭐 좌지우지하고 이래 했는데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이랄까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대처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참 뭐 노동자에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야박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노동개혁을 수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계가 그 이전에 지나치게 권한 행사했다 뭐 그거의 반작용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뭐 반발심, 반감 이게 바탕이 있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면서 제1개혁 과제로 법치주의, 법치를 강조하고 이 법치에 대해서 지금 또 국민이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지지는 결국은 이제 노동계가 권한이 주어졌을 때 너무 과했다는 거에 국민들의 평가가 아니겠냐는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왜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 출신이어서 그렇다, 뭐 강경보수여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뭐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그 어떤 그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은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은 뭐 당연한 거죠. 역할입니다. 이거를 뭘 강하고 뭐 약하고 좌하고 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국가 지도자라면은 이 불법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법 파업이 만연하고 이런데도 경찰들이 노조 눈치나 보고 시민단체 눈치나 보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그 현장의 어떤 잘못된 노동운동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행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는 뭐 그 상당히 잘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 국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뭐 지도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마치 법과 원칙을 그 뭐라 그러니까 적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그 옛날에 2016년도인가요? 농민 운동가 백준기 씨인가요? 물대포에 그거를 그때 이제 워낙 많은 그 불법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50개 뭐 시민단체인가 뭐 상당히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뭐 이 버스도 불태우고 뭐 그때 뭐 난장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농민운동가가 사망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법적 민형사상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 됐다. 아니 잘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공권력으로서의 할 일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사건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제 그 뭐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벌금도 매기고 이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그때부터는 다 이제 손을 놓기 시작했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미국을 갔었습니다. 그때 2014년인가? 그때 이제 14년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얼마 안 있다가 워싱턴 경찰국하고 뉴욕 경찰국을 그때 이제 그 집시 문화 취재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불법해 더구나 이제 노동자의 불법 행위는 거의 뭐 나타나질 않고 가끔 환경단체 이런 데서는 그렇죠.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일어난다 그럽니다. 사회 정점이 바깥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 기업 근로자들이 그런 데 나와서 이렇게 뭐 바깥에 나와서 파업하고 이런 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공권력의 어떤 대응, 포리스 라인을 침해했을 때 대응. 또 하나는 사법부에 그러면은 그 판결, 거기도 이제 법정으로 많이 이제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진압 과정에서 불상사가 났을 때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그 참여자들이 이랬을 때 법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려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그 사법부는 공권력의 어떤 정당한 그 수행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에 대한 책임이 들어오더라도 그 조직에서 이제 대개 그 비용을 뭐 부담해 준다든가 이래서 공권력의 어떤 이 수행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위축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되는데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공권력을 뭐 적폐 취급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경찰들이 또 경찰 그때 무슨 화해 무슨 진상위원회인가 뭔가 이 문재인 정권 때 그 만들어 갖고 적극적인 대응하지 말라고 또 지침까지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이 거기 가서 지휘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럼 결국 피해는 일반 시민이나 일반 기업들이 이제 결국 겪게 되는 거죠. 약간 그 팩트가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맞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뉴스를 보면 뭐 백인 경찰이 흑인을 뭐 그 뭐랄까 뭐 진압하면서 과잉해서 과잉 진압해서 뭐 사람이 인명이 뭐 의해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뭐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뭘까 그 시민사회적인 아젠다를 가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 경험을 비춰본다면 1987년 민주화 직후에 우리 노동조합의 파업은 거의 뭐 90% 이상이 불법이었잖아요, 사실. 불법이고 행위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그 쟁의 행위도 법에 허용되지 않는 불법 쟁의 행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동조합의 그 쟁의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지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96년, 97년 입법 노동법을 민주적인 입법으로 바꾼 이후에는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의 쟁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지지하는 비율이 그때보다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이거는 법의 예를 들어 이제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도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도 나는 노동조합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노조 설립이 뭐 쉽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87년에 민주화 바람을 타고 노조 설립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 뭡니까 화이트 칼라들 넥타이 부대들은 사실 여전히 그 당시에 그 노조를 만들기가 좀 어렸던 그런 그 회사 분위기들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노동자들이 나와서 막 그 집단 행동하고 그러면 같이 이제 박수도 쳐주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노동운동에 이제 뭐 긍정적인 뭐 역할도 꽤 있었고, 물론 이제 불법 파업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뭐 대신에 한쪽에서는 어떤 사회 개혁의 어떤 한 주체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이 노조법도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고, 뭐 제3자 계획 금지, 무슨 노조 정치 활동, 뭐 모든 거 다 지금 뭐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 뭐 이 저 공무원조차도 이제 단결공이 다 이렇게 허용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제 불법 파업을 벌이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역시 그 저 지지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저 노동계획에 하고 싶은데 이제는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도 국민의 지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설득력이 약하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운동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96년 노계위가 정부가 입법을 했다기보다는 노계위의 공익위원 중심으로 30명의 위원 가운데 20명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노사계 전문가이고 공익위원들인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입법은 존중하고 그 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법이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맞지 않으면 입법 과정도 법에 규정한 절차를 거쳤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바꿔나가는 게 그게 노동운동이 앞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영향력을 키워가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국민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 이제 이 저임 근로자라든가 그 근로조건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근로자라도 법과 원칙이란 테두리 안에서 협상을 해야지. 내가 어려우니까 뭐 나는 저 어디 뭐 저 뭡니까 작년에 그 저 대우조선 해양 그 저 파업했던데 뭐 도쿠에 올라가서 뭐 옥새 파업이는가 뭐 자물쇠 파업인지 이런 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이 공권력이나 법과 원칙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법리라든지 우리 노사관계를 생각할 때 노사관계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법 파업이나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근로자라든지 뭐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나 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은 뭐 대기업, 원청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도 좀 들어와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뭐 혹시 더 마무리 말씀? 뭐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